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위기의 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봄날 밤, 동아시아 하늘에서 벌어진 사건은 그 어떤 보고서에도 남아있지 않은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거대한 황사 폭풍이 하늘을 덮자 도쿄와 베이징, 상하이의 공항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 위에는 착륙할 곳을 잃은 국제선 여객기 7대가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승객은 1,700명이 넘었고 연료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독일 항공기상 분석관인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오늘 밤 동아시아 어디에도 착륙 가능한 공항은 없다고. 그런데 바로 그때 교신 채널에서 믿기 힘든 한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착륙 가능합니다. 황사 한가운데서 단 한 곳만 문을 열었던 공항 그 밤, 도대체 인천공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최고라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한국 최고라고 남겨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네바 컨퍼런스가 끝난 건 오후 3시였습니다. 이틀 동안 50명이 넘는 기상 전문가들이 모여 같은 결론을 내렸죠. 올봄 동아시아 황사는 예년보다 강하다. 모두가 데이터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가 끝나면 악수를 나눴어요. 저 역시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접고 노트북을 닫고 공항으로 향했죠. 제 이름은 한나 클라우스입니다. 나이는 46이고 독일 항공기상센터에서 23년째 일하고 있어요. 동아시아 봄철 황사 확산 모델 연구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래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퍼지고 어떤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측하는 일이에요. 유럽에서 동아시아 항공기상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저는 매년 이 컨퍼런스에 불려옵니다. 발표하고 토론하고 돌아가죠. 그게 20년 가까이 반복된 일이었어요. 도쿄행 비행기는 저녁 6시에 출발했습니다. 다음 날 일본 기상청과 공동 연구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최신 황사 예측 데이터를 다시 정리할 생각이었죠. 이미 아는 내용이었지만 미팅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두는 건 제 습관이었습니다. 비행 2시간쯤 지났을 때였어요. 잠깐 눈이 피로해서 화면에서 시선을 떼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봤어요. 그런데 멈추게 됐습니다. 하늘이 이상했습니다. 노란색이었어요. 비행 중에 일몰빛이 노랗게 보이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달랐어요. 이건 빛이 아니었습니다. 하늘 전체가 탁하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 색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짙어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 색을 봤어요. 23년입니다. 저는 23년 동안 황사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위성사진, 농도 수치, 고도별 분포 차트를 보면서 계절마다 예측 모델을 만들었죠.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긴 하늘을 실제로 본 적은 없었어요. 논문에서는 봤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설명하는 그림에서요. 비행기가 고도를 유지하면서도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몰랐겠지만 저는 알았어요. 대기 상층부가 안정되지 않다는 신호였죠.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기상 데이터 접속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실시간 위성 화상이 뜨는데 20초쯤 걸렸어요. 화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황사 덩어리가 예측치보다 훨씬 빨리 이동하고 있었어요. 제네바에서 발표한 시나리오 중 가장 심각한 케이스, 사실.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렵다고 설명했던 그 케이스가 지금 실시간으로 펼쳐지고 있었죠. 위성 화상에서 황사 구름은 중국 북부에서 출발해 황해를 덮고 일본 열도 쪽으로 빠르게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색이 진했어요. 숫자도 심상치 않았고요. 보고서에서만 보던 색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어요. 노란 하늘이 그대로였습니다. 비행기는 그 안을 날고 있었죠. 그때 기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내용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기내 방송은 짧았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이 시정 악화로 착륙을 일시 중단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승무원들이 곧 추가 안내를 드리겠다는 말로 끝났죠.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자리 남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검색했어요. 저는 이미 노트북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네다가 다쳤다는 건 예상 범위 아니었어요. 제 데이터에서도 하네다 쪽 시정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 나와 있었거든요. 문제는 속도였습니다. 예측보다 훨씬 빨랐어요. 모델상으로는 최소 6시간 뒤에 일어날 일이었는데 지금 일어나고 있었죠. 저는 기상 데이터 화면을 펼쳐두고 항공교신 모니터링 앱을 켰습니다. 전문가용 앱이에요. 기상청 연구자들이 현장 비행 중에도 교신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든 거죠. 실시간으로 교신 내용이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리타도 착륙 중단이었어요.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맞았어요. 하네다에 이어 나리타까지. 도쿄의 두 공항이 동시에 닫힌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시정 악화가 아니었어요. 황사 구름이 일본 열도 전체를 덮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교신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됐어요. 베이징 수도 공항, 착륙 중단. 상하이 푸둥, 착륙 제한. 상하이 훔차오, 교신 두절에 가까운 상태. 오사카 간사이, 착륙 중단. 오사카 이타미, 착륙 중단. 숫자들이 하나씩 올라왔는데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잠깐 의심됐어요. 23년 동안 모델만 봐왔거든요. 화면 속 숫자가 실제 공항이라는 것, 그 공항에 지금 수천 명이 발이 묶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하늘 위에도 수많은 항공기가 대체 공항을 찾고 있다는 것이 동시에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위성 화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황사 덩어리의 위치와 이동 속도를 재계산했죠. 머릿속에서 빠르게 돌아갔어요. 23년간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수치가 나왔습니다. 현재 황사의 농도와 분포 범위는 동아시아 주요 허브 공항 12곳을 동시에 아우르고 있었어요. 그 12곳이 전부 기준치를 넘은 상태였습니다. 가시거리가 문제였어요. 착륙 기준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형 여객기가 정상 착륙하려면 최소한의 가시거리가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황사 농도가 올라가면 가시거리가 급격하게 떨어지죠. 지금 데이터에서 나온 수치는 대부분의 공항에서 착륙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어요. 단순한 황사가 아니었습니다. 동아시아 항공 네트워크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앱에서 새로운 알림이 울렸습니다. 지도 위에 아이콘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어요. 공항이 기능을 멈출 때 표시되는 아이콘들이었죠. 베이징이 꺼졌고 상하이가 꺼졌고 도쿄가 꺼졌습니다. 오사카가 꺼졌어요. 지도 위에서 동아시아 쪽만 유독 어두웠습니다. 저는 잠깐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비행기는 계속 날고 있었습니다. 고도도 유지되고 있었고 기내는 조용했어요. 승객들은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고 있었죠. 황사가 이렇게 무서운 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늘 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신 앱에서 새로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 비행기 조종사의 목소리였어요. 대체 공항을 요청하는 교신이었습니다. 대체 공항 요청에 대한 응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교신 채널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앱 화면을 보면서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관제 쪽에서도 지금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잠시 후 응답이 왔어요. 짧았습니다. 대기하라는 말이었죠. 저는 교신 채널을 넓혀서 주변 공역 전체를 모니터링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항공기 아이콘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비행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항공기들이 같은 공역에서 비슷한 항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았거든요. 선회하고 있었어요. 루프트한자였습니다. 독일 국적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출발한 도쿄행 편이었죠. 그 옆에 유나이티드 항공기가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온 편이었어요. 조금 더 남쪽에 에미레이트가 있었고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싱가포르 항공이 있었습니다. 교신 채널을 하나씩 열어보니 전부 같은 상황이었어요.
대체 공항 요청 중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잡힌 항공기가 7대였습니다. 대형 기종들이었고 탑승 인원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편당 240~50명은 될 거라고 봤어요. 250 곱하기 7. 1750명이었습니다. 1750명이 지금 공중에 있었어요. 그것도 착륙할 곳을 찾지 못한 채로요. 저는 연료 상황을 추정해 봤습니다. 각 항공기의 출발지와 예정 도착지, 비행 시간을 교신 데이터에서 역산했어요. 거친 계산이었지만 23년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항공기가 목적지 근처에서 선회를 시작했을 테니 연료 여유는 많지 않을 거였어요. 2시간이었습니다. 대략 2시간 안에 어딘가에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동아시아 주요 공항들이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교신 채널에서 조종사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침착한 목소리들이었지만 저는 그 침착함 뒤에 뭐가 있는지 알았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창밖은 여전히 노란색이었어요. 하늘이 그 색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위도, 아래도, 옆도 전부 같은 색이었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구름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노란 공간 안에 비행기가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기상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황사분포 지도를 펼쳐서 농도가 조금이라도 낮은 곳을 찾아봤어요. 동쪽은 안 됐습니다. 서쪽도 마찬가지였고 북쪽은 황사 발원지 쪽이라 더 심했어요. 남쪽의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어요. 농도 수치가 낮은 게 아니라 그쪽 위성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덜 된 거였거든요. 착시였습니다. 착륙 가능한 공항이 없었어요. 교신 채널에서 계속 요청이 오고 있었습니다. 루프트한자가 다시 대체 공항을 요청했어요. 유나이티드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연료 잔량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수치가 좋지 않았어요. 저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데이터를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 상황이 있어요. 23년 만에 처음 그런 상황 앞에 앉아 있었죠. 그때 새로운 교신이 들어왔습니다. 교신 채널이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누군가 중요한 말을 하기 직전에 오는 그 침묵이죠. 그게 왔습니다. 루프트한자 조종사였어요. 목소리는 낮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연료 상황을 보고하면서 지금부터 1시간 40분 안에 착륙 지점이 확정되지 않으면 비상선언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상선언이라는 말이 채널에 떴습니다. 비행기 안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제 옆에 앉은 승객은 이어폰을 끼고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랐겠죠. 저는 앱 화면을 보면서 교신 내용을 듣고 있었어요. 이 안에 저 혼자만 지금 상황의 무게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관제에서 응답이 왔어요. 현재 접수된 대체 공항 없음이라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유나이티드 쪽에서 교신이 왔어요. 같은 요청이었습니다. 에미레이트도 마찬가지였죠. 같은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대체 공항 없음. 저는 기상 데이터를 다시 열었어요. 이번엔 더 넓은 범위를 봤습니다. 동아시아를 넘어서 동남아시아까지 확장해서 봤어요. 방콕,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 황사 영향권 밖이었습니다. 착륙은 가능했어요. 하지만 거리가 문제였죠. 지금 항공기들의 연료 잔량으로는 닿을 수 없었습니다.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알 수 있었어요. 승객들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내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난기류는 아니었는데 대기가 안정되지 않은 거였습니다. 황사 농도가 높으면 기류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일부 승객이 멀미를 느끼는지 승무원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리를 죽이고 교신을 계속 들었습니다. 7대의 항공기가 같은 공역에서 선회하고 있었어요. 연료를 소모하면서 착륙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도를 낮추는 항공기도 있었어요. 연료 소모를 줄이려는 거였죠. 이건 조종사들이 이미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1700명이 넘었어요. 지금 이 공역에 있는 사람들이요. 승무원까지 합치면 더 됐습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고요. 저는 황사 농도 그래프를 다시 펼쳤어요.
시간별 추이를 봤습니다. 줄어드는 건 최소 15시간은 지나야 했어요. 연료는 2시간도 안 남았고요. 이건 항공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했을 때 손이 조금 떨렸어요. 23년 동안 모델 안에서 이 상황을 수백 번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런 상황을 극단적 시나리오라고 불렀어요. 현실에서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썼죠. 그 극단적 시나리오 안에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교신 채널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엔 싱가포르 항공이었습니다. 연료 보고였는데 수치가 루프트 한자보다 낮았어요. 그 순간 채널에서 전혀 다른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억양이었어요. 짧은 교신이었습니다. 여기는 인천 접근 관제입니다. 착륙 가능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조건도 없었어요. 그냥 착륙 가능하다는 한 문장이었죠. 저는 앱 화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인천이요.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저는 즉시 기상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인천 지역 황사 농도를 확인했어요. 수치가 나왔습니다. 높았어요. 다른 공항들과 비교해서 특별히 낮은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은 구역도 있었죠. 저는 데이터를 3번 확인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수치로는 착륙이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배운 기준으로는요. 황사 농도가 이 정도면 가시거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아요. 조종사가 활주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 거죠. 계기 착륙이 있긴 하지만 황사는 시정만 문제가 아니에요. 엔진 흡입구 쪽 문제도 생길 수 있고 활주로 상태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착륙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교신 채널에서 루프트 한자가 즉시 응답했어요. 인천으로 접근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나이티드도 따라왔어요. 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항공, 에어프랑스 순서로 응답이 이어졌습니다. 7대가 모두 인천 방향으로 기술을 돌리는데 3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행기가 방향을 바꾸면서 기체가 살짝 기울었어요. 노란 하늘이 각도를 바꿔도 여전히 노란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인천도 이 황사 안에 있었습니다. 수치상으로 착륙 기준을 넘는 농도였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착륙 가능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인천공항 운영 데이터를 검색해 봤어요. 공개된 자료였습니다. 활주로 운영 현황, 시정 보고, 기상 관측 기록. 데이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활주로 상태 보고였습니다. 보통 황사가 심한 날에는 활주로 마찰 계수가 떨어지거든요. 모래 알갱이들이 쌓이면서 미끄럽게 만들거든요. 그게 착륙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인천의 활주로 마찰 계수는 기준치 이상이었습니다. 황사가 이렇게 심한 날에요.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뭔가를 떠올리려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요. 그런데 비행기가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고도가 낮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데이터 화면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노란 하늘 안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래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고도계가 낮아지는 걸 숫자로 알 뿐이었죠. 그리고 비행기가 크게 흔들렸어요. 황사 속 난기류였습니다. 승객 몇 명이 소리를 냈어요. 승무원이 자리에 앉으라고 방송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조이면서 생각했어요. 인천은 도대체 어떻게 활주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비행기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내려가는 내내 기체가 들썩였죠. 황사 속 대기는 불안정합니다. 밀도가 일정하지 않아서 기류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저는 그걸 알고 있었지만 알고 있는 것과 몸으로 느끼는 건 달랐어요. 승객들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표정이 달라졌어요. 창밖을 보는 사람, 손잡이를 꽉 잡은 사람, 눈을 감은 사람. 저는 이상하게 침착했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었어요. 직업 본능이었겠죠. 교신 채널에서 인천 관제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했어요.
루프트한자에게 고도를 지시하고 유나이티드에게 접근 경로를 조정했어요. 에미레이트는 속도를 줄이라는 지시를 받았고 에어프랑스는 대기 명령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여러 항공기를 다루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시 사이에 틈이 없었어요. 끊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교신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정밀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계산했어요. 7대의 항공기가 같은 공항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기종이 달랐어요. 속도도 달랐고요. 황사로 시정이 나쁜 상황에서 각각의 항공기의 최적의 접근 순서와 경로를 배분하는 거였습니다. 실수가 하나라도 나오면 공중 충돌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고도를 더 낮췄어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란 공기가 창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100m, 50m, 30m. 고도가 내려가는데 활주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오는 게 맞는 고도였는데도요. 그때였어요. 노란 하늘 속에서 두 줄의 빛이 나타났습니다. 활주로 유도등이었어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황사 속에서도 그게 보였어요. 조종사가 바로 정렬했고 몇 초 뒤 바퀴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착지음이 났어요. 승객들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거든요. 착지와 동시에 활주로 옆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차량들이었어요. 수십 대가 됐습니다. 주황색 불빛을 달고 달리는 것들이었는데 처음엔 뭔지 몰랐어요. 가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알았습니다. 청소 차량이었어요. 활주로 청소 차량이 착륙 직후 즉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넓은 솔과 흡입 장치가 달린 대형 장비들이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조직적이었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아까 데이터에서 봤던 숫자가 이해됐습니다. 황사 속에서도 활주로 마찰 계수가 유지됐던 이유요. 누군가 계속 활주로를 닫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이 눈에서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청소 차량들이 활주로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일정한 속도로 겹치지 않게 움직였습니다. 차량마다 역할이 나뉜 것 같았어요. 앞에서 먼지를 쓸어내면 뒤에서 흡입하고 또 그 뒤에서 표면을 다듬는 방식으로 보였습니다. 한 팀이 끝나면 다음 팀이 들어왔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단 한 번도요. 저는 시간을 쟀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난 시점부터 청소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요. 8분이었습니다. 8분 만에 활주로가 다시 준비됐어요. 그 직후 루프트한자가 착륙했습니다. 같은 과정이 반복됐어요. 착지, 이탈, 청소 차량 투입, 8분, 다음 착륙. 그 사이클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나이티드가 내렸고 에미레이트가 내렸고 에어프랑스가 내렸어요. 7대가 모두 내리는데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터미널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터미널 안도 이상했습니다. 이상하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대였어요. 너무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7편이 동시에 들어온 거잖아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항공사, 서로 다른 목적지를 가진 승객들이 뒤섞였는데도 혼란이 없었어요. 안내 직원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언어별로 나뉜 것 같았어요. 영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각각의 언어로 다음 절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대기구역도 미리 나뉘어 있었어요. 연결편 조회 부스, 호텔 안내 창구, 항공사별 담당 직원. 이걸 지금 갑자기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황사 예보가 나온 시점부터 준비한 거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 공항 운영 관련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언제부터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했냐고요. 사흘 전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황사 예측 데이터가 강도를 보이기 시작하자마자 전환했다고 했습니다. 청소 차량 추가 배치, 관제 인력 보강, 터미널 대응 인력 편성. 황사가 실제로 오기 사흘 전에 이미 다 세팅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23년 동안 황사를 연구하면서 공항 운영자들에게 늘 요청해왔던 게 있었거든요. 예보 단계에서 선제 대응을 해달라고요. 사건이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게 아니라 예보가 나오는 순간부터 준비에 들어가 달라고요. 그게 논문에도 들어가 있고 컨퍼런스 발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항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 문제, 인력 문제, 예보가 빗나갈 경우의 낭비 문제. 인천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사흘 전부터요. 저는 1,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혼란 없이 터미널을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를 떠올렸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단순히 장비가 좋은 것만으론 안 됩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죠. 오늘 밤 그게 있었습니다. 황사는 아침에 거쳤습니다. 제가 공항 근처 호텔에서 눈을 뜬 건 6시 조금 넘어서였어요. 커튼을 열었습니다. 하늘이 파랗더군요. 어제 그 노란 하늘이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햇빛이 유리창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공항으로 다시 갔어요. 공항은 평소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항공편 출발 안내판이 가득 찼고 카페는 줄이 서 있었어요. 청소부들이 바닥을 밀고 있었고 탑승 게이트 앞에는 승객들이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7편이 긴급 착륙한 공항이라는 흔적이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수막이 없었습니다. 안내문도 없었어요. 어젯밤 1,700명을 받아냈다는 내용의 문구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래 하던 걸 했고 아침이 되니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커피를 사서 출국장 근처 의자에 앉았어요.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도쿄 미팅은 하루 늦어졌어요. 어젯밤 상황을 보고서로 정리해야 했거든요. 기상 분석 데이터, 공항별 대응 현황, 항공기 착륙 시퀀스 기록. 직업적으로 정리해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마지막 칸 앞에서 한참 멈췄어요. 이 공항이 어젯밤 한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몰랐거든요. 장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만도 아니었어요. 기상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었고요. 황사 농도는 다른 공항들과 별 차이가 없었어요. 수치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착륙이 가능했던 건 그 수치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도 활주로를 닦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황사가 오기 사흘 전부터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료가 얼마 남지 않은 7대의 항공기를 차례로 내리면서도 목소리 하나 흔들리지 않았던 관제사가 있었어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위기 속에서 드러난 인천공항의 대응 능력은 세계 항공산업이 연구해야 할 사례다. 그게 공식적인 결론이었어요. 하지만 비공식적인 결론은 달랐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황사를 연구했어요. 황사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 얼마나 넓게 퍼지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멈추게 하는지를 데이터로 봐왔죠. 그런데 그 데이터 안에 없는 게 있었어요. 황사 앞에서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요. 조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랑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에도요. 저는 제네바 컨퍼런스에서 23년치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황사 확산 모델, 농도 예측, 공항 영향 시뮬레이션. 그게 전부 맞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 논문들 어디에도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인천에서 배운 거예요. 진짜 선진 시스템은 위기의 밤에 드러납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에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비도 기술도 예산도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인천공항이 제게 가르쳐 준 건 그겁니다. 황사가 아무리 강해도 멈출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